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간헐적 단식, 이게 정말 체지방 빼면서 근육도 키우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근육 만드는 데는 좀 방해가 될까요? 오늘 최신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간헐적 단식의 진짜 원리랑 효과를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칼로리 조절이 간단하다는 장점 뒤에 어쩌면 근육 합성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걸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시 그 단순함 같아요. 복잡하게 칼로리 계산 안 하고 그냥 언제 먹느냐, 이걸 조절해서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안 먹으니까 일종의 스케줄 관리처럼 되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체지방을 빼려면 핵심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건 뭐 기본 원칙이죠. 섭취 칼로리보다 소모 칼로리가 많아야만 하니까요. 이걸 칼로리 결핍 상태라고 하고요. 간헐적 단식도 결국 이 원리 위에서 작동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간헐적 단식 자체가 특별한 대사적 이점을 줘서 살이 빠진다기보다는요. 식사 시간을 딱 제한하니까 결과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연구 같은 걸 봐도 칼로리랑 단백질 양만 똑같이 맞춰주면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효과가 비슷한가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총 칼로리, 총 단백질 섭취량을 동일하게 통제하면요. 간헐적 단식이든 아니면 매일 꾸준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든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역시 실천하기가 좀 더 쉽다고 느끼는 걸까요? 매일 음식 무게 재고 칼로리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심리적인 행동적인 측면이 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 명확한 규칙, 이 시간은 먹고 이 시간은 안 먹고 이게 더 쉽게 지키기 쉬운 거죠.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근육 성장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육량이라는 건 근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그리고 근단백질 분해, MPP. 이 둘 사이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슬풀 효과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 식사를 통해서 근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먹고 나면 MPS가 최고조에 달했다가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 기저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일종의 부름기 같은 거죠. 아, 쉬는 시간이군요. 그 시간 동안에는 단백질을 또 먹어도 합성 자극이 잘 안 된다는 건가요? 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먹는 총 단백질량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걸 몰아서 먹는 간헐적 단식 방식보다는 나눠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이론적으로는 24시간 동안의 총 MPS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 MPS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근육 성장을 최대화하려는 목표에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이나요? 간헐적 단식하면서 운동했을 때 근육이 덜 는다거나. 덜 는다기보다는 저항 운동이랑 병행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약간 늘어나는 경향은 보여요. 그런데 전통적인 식단, 그러니까 하루 여러 번 단백질을 나눠 먹는 방식에 비해서 근성장 효과가 더 우월하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손실을 막는 정도는 가능해도 막 벌크업을 최대로 하려는 목적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지는 가능하지만 최대 성장에는 불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아나볼릭 윈도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길게 본다면서요? 네, 그 개념은 많이 유연해졌죠. 그래서 단식 중에 운동하고 그 뒤에 오는 식사 시간에 영양 공급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한두 끼로 근성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영양 공급 타이밍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덜 강조되지만 그렇다고 하루 한두 번의 기회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최대 성장을 위해서는요. 간헐적 단식하면 뭐 성장 호르몬 나온다, 자가포식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근성장이랑은 좀 별개인가요? 단식 중 성장 호르몬 증가는 사실 근육 합성보다는 주로 지방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자가포식,
그러니까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과정은 단식할 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에요. 칼로리를 제한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아,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에 대한 반응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성장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합해보면 간헐적 단식은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데는 효과적인 스케줄링 도구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 타이밍, 특히 단백질 섭취 타이밍 면에서는 근성장을 극대화하는 데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영양소 섭취 전략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요. 1순위는 무조건 총칼로리 균형이에요. 살을 빼든 찌우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2순위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다량 영양소의 비율이고 3순위가 언제 먹느냐, 즉 영양소 타이밍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1순위 달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3순위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목표가 주로 체지방 감량이고 또 칼로리 계산보다는 시간 제한 방식이 훨씬 실천하기 편하다면 간헐적 단식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성장을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싶다면 좀 다른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성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백질 섭취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져가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내 목표와 생활 방식에 맞춰서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마법 같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랑 리컴포지션, 그러니까 체지방은 줄이면서 동시에 근육량 늘리는 거, 이걸 병행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결국 이 상반된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식사 시간을 제한하면 칼로리 섭취에 줄이기는 좀 쉬우니까 체지방 감량에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근육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자주 먹기가 힘들어지고요. 특히 그 근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이게 실제로 근육이 커지고 회복되는 과정인데 이 MPS 관점에서 보면요. 식사 시간이 딱 제한되어 버리면 근육 성장을 최적으로 자극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효과적인 리컴포지션을 하려면 식사 시간대 설정이나 식단 구성, 또 운동 타이밍까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대 설정하는 방식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들 하시는 16.8 방식. 이건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건데 비교적 꾸준히 하기가 괜찮아서 많이들 하시죠. 8시간이면 필요한 영양소를 나눠 먹기에도 괜찮은 편이라 처음 하시는 분들께 권장되는 것 같고요. 네, 16.8은 아무래도 그 균형점이 좋은 편이에요. 반면에 18.6처럼 단식 시간을 더 늘리면 체지방 감량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6시간이라는 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영양, 특히 단백질을 다 챙겨 먹으려면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 하고요. 20.4 방식 같은 경우는 칼로리 제한 효과는 클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4시간은 정말 짧잖아요. 그 안에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근성장에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의 핵심이 그 MPS, 근단백질 합성을 높게 유지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상적인 방법은 뭔가요? 구체적으로요? 보통은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20g에서 40g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거, 이걸 단백질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MPS를 최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의 짧은 식사 시간대는 바로 이 원칙하고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MPS를 활성화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이즈라틀 박사 같은 전문가는 근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4번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간헐적 단식이 근성장만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단식 시간 통해서 얻는 이점이랑 근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 빈도,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거군요. 운동하는 시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복에 운동하는 거랑 식사 시간대 안에 운동하는 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식사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공복 훈련, 이게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나 근육 내 글리코겐 수치가 낮은 상태잖아요. 공복이니까. 그래서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근손실 위험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공복 훈련은 비교적 저강도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EAA나 BCAA 같은 아미노산 보충제나 카페인 섭취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리컴포지션을 목표로 한다면 식사 시간대 안에 운동하는 게 더 낫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식사 시간대 안에 특히 식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좀 보충한 후에 훈련하면 아무래도 최상의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야 근육에 더 강한 성장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리컴포지션에는 이게 더 이상적일 수 있어요. 다만 식사 시간대 거의 끝날 때쯤 운동하게 되면 운동 후에 식사 시간이 너무 촉박해진다거나 아니면 소화에 부담이 가거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꼭 단백질 먹어야 한다, 기회의 창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30분 아나볼릭 윈도우 개념은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어요. 만약에 운동 전에 충분히 식사를 한 상태였다면요. 운동 끝나고 꼭 30분 안에 단백질 먹으려고 막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몇 시간 정도 여유를 둬도 된다는 게 현재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운동했다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이때는 운동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안에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근육 분해를 멈추고 회복이랑 합성을 빨리 시작할 수 있거든요. 결국 단백질 섭취가 정말 핵심인데 리컴포지션 하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고 또 그걸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다 먹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게 간헐적 단식하면서 리컴포지션 할 때 가장 큰 난관이죠.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많게는 2.2g 정도까지 꽤 높은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거든요. 이 많은 양을 8시간이나 6시간 같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먹어야 하는 거죠. 해결책은 일단 식사 시간대 안에서 섭취 빈도를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8 방식을 한다면 8시간 동안 점심 먹고 오후에 단백질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최소 3번으로 나눠서 섭취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식사 횟수를 늘리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식품 선택이라든지? 네, 칼로리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긴 단식 후 첫 식사나 운동 직후에 먹어서 아미노산을 빨리 공급해 주고요. 반대로 흡수가 느린 카제인 단백질은 마지막 식사에 포함시켜서 자는 동안에 근육이 분해되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식단 자체도 닭가슴살, 생선, 살코기 위주, 계란 흰자, 저지방 유제품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 위주로 구성하는 게 기본이고요. 간헐적 단식에서는 특히 첫 끼니와 마지막 끼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동화작용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긴 단식 후에 먹는 첫 끼니는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섬유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끼니는요. 수면 시간 동안 근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카제인처럼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하고 적절한 양의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단식을 하고 난 아침 공복 상태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고 간 글리코겐도 좀 소모되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좋은 환경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율 자체가 높아져서 체지방 감량에 더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운동 중에 일시적으로 지방 산화 비율이 높아지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24시간 동안의 총 체지방 감소량 증가로 꼭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몸이라는 게 에너지를 꽤 정교하게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공복 운동으로 지방을 좀 더 썼다 싶으면 운동 후에 식사로 탄수화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방 사용을 줄이고 탄수화물 사용을 늘려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량 이게 같다면 공복 운동 그룹이나 식후 운동 그룹이나 24시간 총 체지방 감소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시점의 지방 연소율, 이것보다는 24시간 동안의 총 칼로리 섭취량하고 소비량, 이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운동 중 지방 연소 증가는 비교적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복 상태에서의 훈련이 오히려 단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근성장을 목표로 할 때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강도 저항 운동은 주로 근육 안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공복 상태는 이 연료 탱크가 상당히 좀 비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평소보다 낮은 중량을 들게 되거나 아니면 목표했던 반복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훈련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건 근성장의 기본 원리인 점진적 과부하, 이걸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또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고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려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일종의 비상 시스템이죠.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니까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도 증가해서 근육 분해, 다시 말해 이화작용이 촉진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손실은 최소화하려는 그런 리컴포지션 목표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연소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좀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오히려 훈련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근손실 위험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근손실 위험 때문에 공복 운동할 때 BCAA, EAA 같은 아미노산 보충제를 따로 챙겨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좀 어떤가요? 그 전략에는 몇 가지 좀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AA나 EAA도 이게 소량이라도 칼로리가 있고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거든요. 이걸 섭취하는 순간 사실 엄밀한 의미의 공복 상태는 깨진다고 봐야 합니다. 공복의 이점을 얻으려다가 그 전제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BCAA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 이소류신, 발린 딱 이 3가지만 제공합니다. 사실 효율적인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필요한데 BCAA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유청단백질 같은 완전 단백질 공급원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보충제 섭취가 결국에는 공복 훈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근손실 위험을 막아보려는 어떤 임시 방편이라는 점이에요.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잠재적 근손실 위험이 있는 훈련 환경 자체를 피하고 훈련 타이밍 자체를 좀 최적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컴포지션을 목표로 할 때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고 있다면 언제가 가장 이상적인 훈련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고 있다면요. 그 단식 시간이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하루 중 첫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훈련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양가 있는 첫 식사를 하는 거죠. 이 방식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전날 섭취한 음식 덕분에 근육 내 글리코겐이 비교적 충분히 저장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고강도 훈련을 위한 퍼포먼스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또 훈련 직후에는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서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이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는 근육 회복이나 합성에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뭐랄까, 영양소 분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단식 스케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훈련의 질과 회복을 모두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아침에 딱히 배고픔을 못 느끼고 그냥 하루 두세 끼 좀 든든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 아,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 타고난 단식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아침을 챙겨 먹는 것보다 그냥 그 리듬을 따르는 게 정신적으로도 편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을 수 있어요. 최소 저항의 길인 셈이죠. 그 최소 저항 접근법, 그게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간헐적 단식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어떤 경우인가요? 특히 과거에 혹은 지금도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겪으셨거나 음식에 대한 강박, 죄책감이 좀 심한 분들. 아, 섭식장애 경험이 있다면요. 네, 그런 경우에 단식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섭식장애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제한했다가 폭식하는 그런 사이클을 더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신체 신호랑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군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식사의 만족도 자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식가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여러 번 나눠 먹기보다 한두 번 먹더라도 아주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먹는 데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분들. 매 끼니를 더 즐겁게 만드는 거죠. 심리적인 포만감이랄까? 그렇죠. 그런 심리적 만족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영양은 채워진다는 전제 하에서요. 물론이죠. 근데 또 생활 패턴이랑 안 맞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 아, 에너지 소모가 크거나 집중력이 요구될 때. 네. 혹은 점심 약속이 비즈니스상 잦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단식을 하면 에너지 부족 문제나 혹은 사회적인 고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직업 환경과도 잘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어때요? 아침이 바쁘다거나 저녁 약속 때문에 칼로리 배분을 좀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는 전략가형? 아, 네. 낮 동안 좀 덜 먹고 저녁을 위해 칼로리 여유를 두는 방식 말씀이시죠? 그게 어떤 분들께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스트레스도 좀 덜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학적인 이유로 간헐적 단식을 절대 하면 안 되거나 꼭 전문가랑 상의해야 하는 분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 그리고 한창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일형 당뇨 같은 경우, 또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호도 이전에 생리적인 필요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니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 시간 조절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겠네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기본 원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양 피라미드 같은 걸로 설명하잖아요. 가장 바탕, 제일 중요한 기초는 총섭지 칼로리예요. 에너지 밸런스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 유지나 성장에 필수적이잖아요. 아, 칼로리 총량 다음이 단백질. 네.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건 그것들보다 더 위 단계에 있는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은 지키거나 늘리는 소위 리컴포지션이라고 하죠? 네.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수적인가요? 성공적인 체성분 재구성, 즉 리컴포지션을 위해서는 사실 4가지 기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총 칼로리 관리. 둘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로 권장하죠. 그리고 셋째는 꾸준한 고강도 저항 훈련. 운동이 빠질 수 없죠. 마지막 넷째는 충분한 수면과 회복입니다. 이 4가지 기본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식사 시간만 조절한다고 해서 원하는 몸의 변화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유연성이어야 해요. 어떤 경집된 규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생활 방식, 또 뭘 더 좋아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요. 네, 개인 맞춤형으로. 네, 지속 가능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면서 또 행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방식. 그게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식단이 될 거예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